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한 외딴 시골 마을. 화창한 화요일 아침, 작은 우체국 앞에서 직원들이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과해 바닥에 길게 들이오는 그 시간, 누구보다 먼저 그 자리에 앉아있던 존재가 있었다. 한 마리 진돗개였다. 눈처럼 하얀 털, 갈색이 살짝 섞인 귀끝,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입에 꼭 물고 있는 검은색 가죽 가방. 처음엔 우체국 직원들도 그저 유기견이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그 진돗개는 낯선 이가 아니었다. 이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정옥순 할머니가 생전에 늘 데리고 다니던 반려견 해랑이었다. 그런데 할머니는 일주일 전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해랑이, 너 여기 왜 있니? 우체국 직원 중 한 명인 서진우는 조심스레 다가가며 말을 건넸다. 그는 30대 후반의 온화한 남자였고 이 마을에 온 지는 5년 남짓이지만 누구보다 주민들과 가깝게 지냈다. 해랑이는 그를 알아보았는지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입에 물고 있는 가방은 놓지 않았다. 진우는 그 가방을 알아보았다. 할머니가 우체국에 올 때마다 늘 들고 다니던 낡고 반들반들해진 그 가죽 가방. 혹시 네가 들고 온 거야? 진우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자 해랑이는 천천히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마치 무언가를 전달해야 할 사명을 마친 존재처럼. 그때 다른 직원 마리가 다가왔다. 50대 중반의 이민 2세였던 그녀는 이 마을 사람들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거 정할머니 가방 맞네. 근데 어떻게 해랑이가 이걸 들고 여기까지 온 거야?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잊었다. 가방은 생각보다 묵직했다. 진우는 가방을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오래된 통장 몇 건과 고무줄로 묶인 편지 더미, 그리고 반짝이는 작은 은색 열쇠 다발이 들어있었다. 이 편지들 보낸 게 아니야. 다 그대로 있어. 편지 봉투에 적힌 이름들은 마을 주민들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하나같이 우편 발송 도장이 없는 미발송 편지들이었다. 그 순간 진우의 머릿속엔 문득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조용하고 따뜻했던 그 미소. 편지를 보내러 오셨다고는 했지만 정작 봉투를 우체국에 두고 돌아가신 적도 있었다. 그리고 해랑이는 그때도 항상 할머니 곁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지. 이거 그냥 우연이 아니야. 진우는 가방을 꼭 안았다. 그리고 해랑이를 내려다보았다. 혹시 네가 이걸 우리한테 전해주러 온 거니? 해랑이는 대답 대신 하늘을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마치 그리운 누군가의 목소리를 하늘 너머에서 듣는 듯한 표정으로. 해랑이의 입에서 놓인 검은 가방을 사이에 두고 진우와 마리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내 들었다. 편지 봉투는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어떤 것은 잉크가 번져 글씨가 희미했다. 봉투 겉면엔 단정한 한글 필체로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한석, 조은미, 박재훈. 모두 마을에서 얼굴을 자주 보던 사람들이었다. 보낼 생각이 있었던 편지들이었겠죠. 그런데 왜 보내지 않으셨을까? 마리가 나직이 말했다. 진우는 망설였다. 편지를 여는 것이 실례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해랑이가 이 편지들을 직접 물고 왔다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느껴졌다. 할머니가 우리에게 무언가 남기신 걸지도 몰라요. 그걸 해랑이가 전하러 온 거고요. 진우는 편지 하나를 조심스럽게 뜯었다. 짧은 편지였다. 한서가,
작년 겨울 네가 우리 집 뒤 텃밭 눈 치워준 거 정말 고마웠단다. 직접 말하려다 쑥스러워서 못했어. 작은 마음이지만 꼭 전하고 싶었단다. 늘 건강하게 지내렴. 정국순 드림. 그 순간 진우는 울컥했다. 그 짧은 문장이 너무 따뜻했고 담담하게 쓰였지만 담긴 마음은 깊고도 깊었다. 다른 편지들도 마찬가지였다. 재훈아, 네가 우리 집 장독대 수리 도와줬을 때 정말 큰 힘이 되었단다. 은미야, 김장할 때 와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모두 감사와 따뜻한 기억을 담은 편지들이었다. 그 누구도 몰랐던 조용히 남긴 마음의 편지들. 이걸 왜 안 보내셨을까? 마리는 눈시울을 붉혔다. 어쩌면 말로 하기 어려운 감정들이었던 걸지도 몰라요. 진우는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세대분들은 특히나 고맙다거나 미안하다거나 그런 말 하는 걸 어려워하시잖아요. 해랑이는 두 사람의 곁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마치 맞아, 할머니가 그런 분이셨어 하고 말하는 듯했다. 진우는 가방 안에서 작은 열쇠 다발을 꺼냈다. 크기가 제각기 달랐고 오래된 금속 냄새가 났다. 이건 어디에 쓰는 열쇠일까요? 그 순간이었다. 해랑이가 갑자기 일어났다. 그리고는 우체국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더니 문 앞에서 돌아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천천히 꼬리를 흔들며 눈빛으로 따라와 라고 말하고 있었다. 해랑아, 어디 가려는 거야? 진우와 마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고 말없이 뒤따랐다. 해랑이는 마을 길을 지나 서서히 한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곳은 바로 정국순 할머니의 빈집 앞이었다. 철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집은 이미 정리된 뒤라 사람이 사는 기척은 없었다. 하지만 해랑이는 망설이지 않고 옆 골목으로 돌아 집 뒤편에 창고 앞에 멈춰섰다. 오래된 목재 창고. 문고리에 녹슨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주변엔 잡초가 자라 있었다. 설마 여기? 진우는 열쇠 다발을 들고 조심스럽게 하나씩 시도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맞지 않았다. 세 번째 열쇠를 끼운 순간 찰칵하고 자물쇠가 열렸다. 그 순간 해랑이는 작게 으르릉 소리를 내며 기지개를 켰다. 마치 그래 맞아, 잘했어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창고 문이 천천히 열렸다. 오래된 나무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자 창고 안에서는 먼지 섞인 공기와 함께 어렴풋한 햇살이 들어왔다. 내부는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었다. 낡은 농기구들이 벽 쪽에 세워져 있었고 구석에는 오래된 철제 선반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띈 것은 선반 위에 조심스럽게 쌓여 있던 종이 상자 4개였다. 이거 그냥 잡동사니는 아닌 것 같아요. 마리가 조심스럽게 상자 하나를 꺼냈다. 예상보다 묵직했다. 뚜껑을 열자 안에는 고운 필체로 써내려간 서류들, 손편지들, 각종 영수증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다. 진우는 무언가를 느끼고 숨을 들이켰다. 맨 위에는 기록 잊지 않기 위하여 라고 적힌 종이 한 장이 있었다. 그 아래로 펼쳐진 것은 이웃을 향한 조용한 선행의 발자취들이었다. 2012호 쪼일 박재훈 자녀 병원비 부족 익명으로 50만 원 지원 받지 않겠다고 했으나 강권함. 2017전 어청 아펜 이한석 농기계 고장 부품 구입비 30만 원 지급 대가 없음. 2015 어체일 8차 김미선 고지서 연체 전기요금 대납 감사 인사 거절
이건 마을 사람들을 도운 내역이에요. 진우는 목이 메인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걸 다 혼자 기록하고 계셨던 거야. 마리도 눈을 떼지 못한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왜 아무한테도 말씀 안 하셨을까요? 그 말에 해랑이가 조용히 한번 짖었다. 왠지 그 짖음이 대답 같았다. 진우는 두 번째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후원 내역들이 빼곡히 적힌 수첩과 영수증이 담겨 있었다. 국경 없는 의사회, 매월 20,000원, 자동이체 현지 고아원, 매달 10만 원 후원, 2011마, 2022시, 양로원, 연탄 기부 및 겨울, 이불 전달 내역. 이건 진짜 말이 안 돼요. 마리가 중얼거렸다. 자기 생활도 넉넉하지 않으셨는데. 진우는 갑자기 떠오른 듯 말했다. 그 통장들, 가방 안에 있던 거, 혹시 가방 속에서 꺼낸 통장을 펼쳐보니 예상대로였다. 작은 금액들이 수년간 꾸준히 입금되어 있었고 대부분 일정한 시기에 빠져나가는 이체 내역이 반복되어 있었다. 적은 돈이라도 매달 빠짐없이 후원하신 것이다. 마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정곡순 할머니, 도대체 어떤 분이셨던 거죠? 그 순간 세 번째 상자 아래에서 진우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두꺼운 봉투 안에는 사진 여러 장과 함께 낯익은 그림 하나가 들어있었다. 이건 어린아이 그림이네요. 그림 아래에는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토할머니, 사랑해요. 수민 드림 그리고 마지막 상자. 그 속에는 누렇게 바랜 봉투 한 장이 따로 포장되어 있었다. 진우는 그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해랑이가 전해준다면 이것은 내 마지막 인사일 것이다. 누구라도 읽어주기를 바란다. 진우와 마리는 서로 눈을 마주 보았다. 그리고 진우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진우의 손끝이 봉투를 열자 안에서는 정갈한 한지에 또박또박 눌러 쓴 송울씨가 펼쳐졌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글처럼 잉크는 흐트러짐 하나 없이 또렷했고 문장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누군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나는 이 마을에서 평생을 살았다. 외롭기도 했고 때론 아팠지만 사람들 덕분에 견딜 수 있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아이를 혼자 키워야 했을 때 내 곁에 있어 준 건 이웃들이었다. 나는 그 고마움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나를 눈치채지 않기를 바랐고 또 누군가는 그냥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길 바랐다. 그게 내겐 가장 좋은 보답이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엔 늘 아쉬움이 남았다. 내가 떠난 뒤 아무도 서로를 모른 척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그래서 해랑이에게 부탁했다. 만약 내가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너라도 대신 전해다오. 편지를 읽는 진우의 목소리는 점점 떨려왔다. 마리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 작은 창고 하는 순간 숨소리조차 사라진 듯 고요해졌다. 진우는 다시 편지를 이어 읽었다. 편지 안에 담긴 고마움은 내 진심이다. 그리고 창고에 남겨둔 기록들은 누가 봐주길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혹여 누군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마음을 이어주길 바라는 기도다. 내 손녀 수민아, 혹시 이 편지를 네가 읽고 있다면 할머니는 늘 네가 자랑스러웠단다. 멀리 있어도 연락이 뜸해도
널 미워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 창고 어딘가에 너를 위해 모아둔 것이 있다. 할머니는 너의 앞날을 믿는다. 사랑한다. 진우가 편지를 내려놓자 해랑이가 조용히 그의 옆에 와서 앉았다. 그 눈빛은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이제 전했어. 그런 눈빛이었다. 그 순간 마리가 속삭이듯 말했다. 해랑이는 이걸 알았던 거예요. 정말로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완수한 거예요. 진우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을 이어야겠네요. 그들은 창고 안의 상자들을 하나씩 꺼내어 손질하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기록들, 후원 영수증들, 감사 편지들, 수민에게 보낸 어린 시절의 그림까지 모든 것은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해랑이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창고 문 틈으로 비치는 오후 햇살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마치 할머니가 그 빗속 어딘가에 계시는 듯 깊은 안도감과 함께. 그 다음날 아침 우체국은 이례적으로 분주했다. 마을 몇몇 주민들이 진우에게 무언가를 물으러 찾아왔고 마리는 창고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정리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였다. 우체국 문이 조용히 열리고 낯선 여성이 들어섰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짙은 감정이 어린 눈으로 조심스럽게 말했다. 실례합니다. 혹시 정곡순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진우와 마리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낯설었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했다. 특히 눈매가 정곡순 할머니를 꼭 닮아 있었다. 저는 그분의 손녀예요. 정수민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다. 미국에 살고 있는데 얼마 전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뒤늦게 듣고 급히 비행기를 탔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마리는 손에서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다. 손녀가 있으셨다고요. 진우도 마찬가지였다.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조차 자식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고 손녀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해랑이는 괜찮나요? 수민이 문 쪽을 바라보며 물었다. 마치 그 말을 기다린 듯 우체국 밖에 앉아있던 해랑이가 조용히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수민을 향해 천천히 다가가더니 발밑에 코를 가져다 대고 한참 동안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는 꼬리를 한번 흔들었다. 경계하지도 흥분하지도 않은 채 그저 오래된 기억을 다시 확인하는 듯한 움직임. 해랑이, 나 기억하니? 수민은 무릎을 꿇고 해랑이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내가 중학생 때 여름마다 할머니 댁에 와서 같이 뛰놀았었지. 그때 넌 강아지였는데. 해랑이는 그 말에 대답하듯 조용히 수민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눈을 감았다. 마리는 눈시울을 훔치며 말했다. 할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 가끔 우체국에 오셔서 우리 수민이는 요즘 잘 지내려나 하시곤 했어요. 수민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 제가 너무 못됐어요. 바빠서 연락 못 드린다는 핑계로 몇 년씩 소식도 끊고 할머니는 그렇게 절 걱정하셨는데 진우는 조용히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할머니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수민의 어린 시절 그림, 편지, 그리고 작은 팔찌가 들어있었다. 그 팔찌는 알록달록한 구슬로 엮여 있었고 가운데엔 수민의 이름이 삐뚤빼뚤 적혀 있었다. 이거 제가 만든 팔찌예요. 수민이 그것을 손에 쥐며 흐느꼈다. 할머니가 이걸 아직도 가지고 계셨다니. 그리고
진우는 조심스럽게 마지막 상자 아래 숨겨진 작은 보자기를 풀었다. 그 안에는 정곡순 할머니가 수민 이름으로 개설한 적금 통장이 있었다. 10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일정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고 메모가 한 장 곁들여져 있었다. 수민아, 혹시 미국 생활이 힘들어지면 이 돈을 써라. 돌아오고 싶어지면 언제든지 돌아와도 돼. 할머니는 언제나 여기 있을 거야. 편지를 다 읽은 수민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눈물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저도 해드릴 수 있는 걸 해볼게요. 그 순간 해랑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창고 쪽이 아닌 마을 중심가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또 어디로 가려는 걸까? 진우가 중얼거렸다. 마치 할머니의 여정을 마저 전하듯 하자 해랑이는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찬 걸음으로 다음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다. 그 뒤를 진우, 마리, 그리고 수민이 천천히 따라가기 시작했다. 해랑이가 멈춘 곳은 마을 중앙에 위치한 작은 식료품점 앞이었다. 간판은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정감 있는 이름이 걸려 있었다. 한결 슈퍼. 문 앞을 쓸고 있던 중년의 남자가 해랑이를 발견하고 놀란 눈으로 말했다. 해랑이? 너 박신혜 집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는 한성민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남자였다. 50대 후반, 말이 적고 표정이 무뚝뚝하지만 은근히 따뜻한 성품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었다. 한성민 씨, 맞으시죠? 진우가 인사를 건네며 앞으로 나섰다. 잠시만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정곡순 할머니와 관련된 일이에요. 그 말을 듣자 성민의 표정이 일순 어두워졌다. 할머니,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마 무슨 문제라도? 진우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꺼낸 편지 한 장을 건넸다. 그 편지는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우체국에 발송되지 못한 채 남아있었던 것. 봉투엔 한성민님께 라고 또박또박 쓰여 있었고 진우는 그의 눈앞에서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성민아, 작년 겨울 눈이 많이 내렸을 때 우리 집 마당부터 골목 끝까지 쓸어준 거 참 고마웠단다. 말은 못했지만 덕분에 난 한 발짝도 미끄러지지 않고 걸을 수 있었지. 그 따뜻한 마음 할머니는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늘 건강하고 외롭지 않기를 기도한단다. 성민은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를 내려놓고 편지를 바라본 채 한참을 말을 잊었다. 그의 입술이 떨렸다. 그게 할머니셨다고요? 사실 그때 눈을 치운 건 그냥 지나가다 본 김에 한 건데 이런 편지를.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누구도 모르게 받은 인정을 죽은 이의 손으로 뒤늦게 마주한 순간이었다. 할머니께선 이런 편지를 마을 곳곳의 분들께 쓰셨습니다. 직접 전하지 못한 마음을 해랑이가 대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진우의 설명에 성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해랑이를 바라보았다. 이 녀석이 그걸 전하고 다닌단 말이야. 진짜 대단하군. 성민은 해랑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등을 쓰다듬었다. 처음엔 조금 주춤하던 해랑이도 이내 눈을 감고 그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그때 해랑이는 갑자기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조용히 다음 골목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어딜 또 가는 거야? 마리가 뒤따르며 중얼거렸다.
해랑이의 걸음은 정확했다. 다음 도착지는 마을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집 한 채였다. 그곳은 박정희 아주머니의 집, 남편을 사고로 먼저 떠나보내고 어린 딸과 단둘이 살아가며 김치를 담그는 소일거리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던 이였다. 어머, 해랑아. 박 아주머니가 마당에서 김치소를 버무리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해랑이 뒤로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자 놀란 눈으로 수민을 바라보았다. 이 아가씨는 안녕하세요. 저는 정옥순 할머니 손녀 정수민이라고 합니다. 수민이 인사하며 고개를 숙였다. 박 아주머니는 얼떨떨한 표정이었다. 할머니 손녀분이 계셨다고요? 정말 몰랐네요. 진우는 또 한 장의 편지를 꺼내어 건넸다. 이번에도 할머니가 미처 전하지 못했던 따뜻한 글이 조심스럽게 펼쳐졌다. 정희야, 작년 봄 내 딸이 아파 병원에 갔다 왔지. 그때 병원비 걱정하던 내 모습이 눈에 밟혀서 내가 조금 보탰단다. 너무 미안해 하지 말아라. 나는 그저 네가 아이와 함께 웃는 모습이 보고 싶었을 뿐이야. 힘들 땐 누구든 서로 기대며 살아야 한다고 믿는단다. 박 아주머니는 편지를 읽는 순간부터 손을 입으로 가져간 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게 할머니셨어요? 전 지금껏 누가 병원비를 대신 내줬는지 몰랐어요. 그냥 누군가의 호의련이 하고. 해랑이는 조용히 그녀 곁으로 다가가 앞발 하나를 그녀의 무릎에 올려놓았다. 마치 괜찮아. 네가 알게 됐으니 이제 됐어 라고 말하는 듯한 그 동작에 박 아주머니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날 해랑이는 쉬지 않고 마을 곳곳을 다녔다. 그리고 편지를 받은 사람들마다 자신이 도움받았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눈물과 놀라움 속에 감사를 전했다. 한 사람, 또 한 사람, 할머니의 마지막 편지들이 조용히 그리고 깊이 그들의 마음에 도달하고 있었다. 며칠이 흐른 뒤 마을에 또 다른 방문객이 도착했다. 우체국 앞에 낯선 자동차가 멈춰 섰고 그 안에서 중절모를 쓴 30대 후반쯤의 남성이 내렸다. 깔끔한 셔츠에 노트를 끼고 있던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이도윤 기자라고 합니다. 지역신문 밴쿠버 사람들에서 일하고 있어요. 정곡순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꼭 취재해보고 싶었습니다. 마리와 진우, 그리고 수민은 그를 우체국 안으로 안내했다. 해랑이도 낯선 이의 방문에 경계하는 듯 눈을 가늘게 떴지만 곧 조용히 바닥에 웅크리고 앉았다. 솔직히 처음엔 단순한 미담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기자는 노트를 펼치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해랑이가 가방을 물고 나타났다는 이야기부터 듣는 순간 뭔가 다르다는 걸 직감했죠. 진우는 조심스럽게 창고에서 가져온 편지들과 후원 기록들, 그리고 적금 통장을 건넸다. 기자는 하나하나 꼼꼼히 들여다보며 눈을 크게 떴다. 이건 말 그대로 마을의 숨은 천사네요. 평범한 노인이 이렇게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을 도와왔다는 건 그 자체로 기사 이상의 감동입니다. 수민도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는 정말 조용한 분이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말하기보다 뒤에서 묵묵히 행동하셨죠.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해랑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 아이 진짜 놀랍네요. 편지와 가방을 들고 직접 찾아왔다는 건 무언가를 느끼고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해랑이는 조용히 꼬리를 한번 흔들었다. 마치 그래,
다 기억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듯. 그날 저녁 기자는 마을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했다. 한성민, 박정희, 조은미, 그들은 각자 받은 편지를 들고 와 할머니에게 받았던 은혜를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했다. 저는 사실 너무 부끄러웠어요. 박정희 아주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동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는 걸 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할머니였더라고요. 이제라도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기자는 마을 공원에서 해랑이와 수민이 함께 찍힌 사진을 마지막으로 요청했다. 해랑이는 할머니가 자주 앉으시던 벤치 앞에 조용히 앉았다. 수민이 그 옆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보고 계시죠? 해랑이, 잘 해냈어요. 저도 이제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다음 날 지역신문에는 대서특필로 이런 기사가 실렸다. 특별기획, 진돗개가 물고 온 마지막 편지, 작은 마을, 숨은 천사의 이야기, 정옥순 할머니의 조용한 선행, 그리고 그 마음을 대신 전한 반려견 해랑이. 기사가 나가자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이웃마을은 물론 한국 교민사회에서도 할머니 이야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마을 우체국으로 감동했다. 눈물이 났다는 편지가 날아들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수미는 하나의 결심을 굳혔다. 저 할머니가 제 이름으로 남겨주신 적금 있잖아요. 진우와 마리,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수민이 말했다. 그 돈으로 정옥순 장학회를 만들고 싶어요. 이 마을처럼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 혹은 외로운 노인들을 위한 작은 도움이라도 되게요. 순간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졌다. 그리고 이내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할머니가 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마리가 눈시울을 적시며 말했다. 해랑이는 수민 곁에 다가와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는 그녀의 손등에 코를 가져다 대며 부드럽게 숨을 불어넣었다. 그건 마치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렇게 말하는 듯 했다. 토요일 오후 2시, 정곡순 할머니를 위한 추모 행사가 열리는 날, 마을의 작은 공원은 이례적으로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하얀 천막 아래 마련된 단상 앞에는 할머니의 미소가 담긴 사진 한 장과 옆에 조용히 앉아있는 하얀 진돗개. 해랑이. 복슬복슬한 털은 그날따라 더 단정했고 햇살 아래서 더욱 눈부신 흰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해랑이는 마치 할머니 곁을 지키는 영혼의 파수꾼처럼 움직임 없이 앉아 있었다. 행사는 마을 이장의 인사로 시작됐다. 정곡순 할머니는 조용히 살다 가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후 이 마을의 진짜 어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전해준 진돗개 해랑이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건 진우였다. 그는 창고에서 발견한 편지와 기록들을, 그리고 해랑이가 그것을 전하기 위해 한 일들을 조곤조곤 풀어놓았다. 그날 해랑이는 할머니의 가방을 물고 조용히 이곳으로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무것도 몰랐던 그 순간, 단 한 마리의 개가 주인의 마지막 마음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관중석 여기저기서 눈시울을 훔치는 사람들이 보였다. 일부는 손에 편지를 들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손수 만든 조화를 단상 아래에 올려두었다. 그 다음 무대에 오른 이는 수민이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는 손이 조금 떨렸지만 또박또박 말했다. 저는 정곡순 할머니의 손녀 정수민입니다. 미국에서 자라며
너무 오래 할머니 곁을 떠나 있었고, 그 사이 할머니는 이 마을에서 조용히 위대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적금으로 장학회를 만들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도록, 그 사랑이 이어질 수 있도록. 사람들은 자연스레 박수를 보냈다. 뜨거운 환호가 아니라 조용하고 깊은 동의의 박수였다. 그 박수 속에서 해랑이는 조용히 일어났다. 그리고는 정옥순 할머니의 사진 앞으로 걸어가 앉았다. 그 앞에서 고개를 천천히 숙였다. 마치 마지막으로 인사라도 하는 듯 몸을 낮추고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렀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심지어 바람조차 잠시 멈춘 듯 했다. 해랑이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마리가 나직이 말했다. 그 순간 공원 전체가 울었다. 한 마리의 진돗개가 그 어떤 말보다 강한 사랑을, 그 어떤 편지보다 진한 이별을 몸짓 하나로 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행사 막바지, 진우는 작은 노트를 꺼냈다. 그 안에는 할머니가 쓴 편지 중 일부 구절이 적혀 있었다. 사람이 사람을 기억하는 일이란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때론 손끝의 온기, 뒷모습의 그늘, 그리고 곁을 지키던 반려동물의 숨결 속에 그 기억이 남습니다. 진우는 노트를 덮으며 말했다. 오늘 우리는 할머니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해가 기울고 추모 행사도 천천히 마무리되었다.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고 공원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그날 저녁 수미는 해랑이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해랑아, 할머니도 그걸 원하셨을 거야. 해랑이는 잠시 수민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녀의 다리에 코를 대고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꼬리를 한번 흔들었다. 그건 모든 여정을 끝낸 자의 인사였고 새로운 삶을 향한 조용한 출발이기도 했다. 추모 행사가 끝난 뒤 일주일이 차에 지나기도 전에 캐나다의 지역신문과 방송에서는 할머니와 해랑이의 이야기를 연달아 보도하기 시작했다. 제목은 거의 모두 같았다. 진돗개가 전한 마지막 편지, 숨은 천사의 마을 이야기. 그리고 어느 날 한국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다. 한국 교민들이 현지 기사와 SNS를 통해 이 사연을 퍼뜨렸고 감동을 받은 방송사 PD가 다큐멘터리 제작을 요청한 것이었다. 진우, 마리, 그리고 수미는 할머니의 편지와 기록들을 정리해 방송사에 보냈고 해랑기와 함께 촬영 인터뷰도 진행되었다. 방송이 전파를 타자마자 한국의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진돗개 해랑이, 정곡순 할머니라는 키워드가 올라왔다.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편지, 송울씨 사연, 누군가가 익명으로 남긴 후원금들. 우체국은 마치 다시 한번 살아난 듯 북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여전히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해랑이가 있었다. 할머니의 벤치 아래 잔잔한 눈빛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앉아있는 그 모습은 누군가에겐 그리움이고 누군가에겐 치유였으며 또 누군가에겐 살아있는 유산이었다. 수미는 자신이 계획했던 정옥순 장학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마을 청소년들의 학용품과 교통비를 지원하고 외딴 노인들을 위한 따뜻한 식사 모임도 열었다. 장학회 이름을 듣는 사람들마다 할머니, 그분 이야기 알아요 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할머니는 정말 떠나지 않으셨구나. 수미는 하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녀의 곁에 조용히 누워있던 해랑이는 그 말에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다. 마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동의하는 듯. 가끔씩 마을 아이들이 해랑이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묻곤 했다. 해랑아, 너 진짜 편지 전했어. 그러면 해랑이는 묘하게 미소 지은 듯한 얼굴로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 수 있었다. 그날 진짜 편지를 전한 건 손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도 이 마을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다.